2023년 7월 26일 노르웨이 등반가 크리스텐 하릴라는 K2 정상에서 수천 피트 아래에 서 있었고 그녀는 역사를 만들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로부터 3달 전 그녀는 세계의 8,000m급 14개 모든 산의 정상에 오르겠다는 대담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악명 높은 K2만 남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이제 그녀의 손이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정상을 쫓는 집착은 크리스텐 같은 등반가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을 내리게 했고 이는 등산계에 지금도 등산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14자 정복에 대한 집착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이며 그 집착이 남긴 시신들과 논란의 흔적입니다. 익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3년 7월 26일 늦은 오후 유명한 노르웨이 등반가 크리스텐 하릴라와 그녀의 네팔 가이드 타진 라마 셰르파가 K2 정상 등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범한 정상 등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대부분이 꿈꿀 수밖에 없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몇 달간의 힘든 노력의 끝이었습니다. 크리스틴과 그녀의 팀은 지난 91일 동안 에베레스트와 칸첸중가를 포함해 세계에서 8,000m가 넘는 13개의 산을 등반했습니다. 그녀는 네팔 등반가 니르말 퍼자가 보유한 기록을 깰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고 이제 남은 것은 K2 정상에 오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등산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봉우리 정상에 오르는 일이 얼마나 도전적이고 위험한지 잘 알 것입니다. 이곳이 야수의 산이라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끝없는 등반의 날과 밤에 완전히 지쳐버린 채 이 감동적인 여정에서 남은 것은 몇천 피트뿐이었습니다. 크리스틴이 계속할 힘만 찾을 수 있다면 그녀는 이전 기록을 깰 뿐만 아니라 여성 등반가들의 능력에 대한 모든 오해를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이 극에 달하고 아드레날린이 더 치솟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영광을 향한 마지막 질주였습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K2나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두 산을 연달아 오르는 걸 상상해 볼 수 있나요? 한 시즌에 14개 산을 오르는 건 어떨까요? 그건 두렵지만 영감을 주기도 해요. 이런 종류의 원정은 수년간의 훈련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결단력이 필요했어요. 크리스틴은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하려 했고 곧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2022년에 크리스틴은 이미 같은 도전을 시도했고 14개의 봉우리 중 12개를 성공적으로 등정했어요. 하지만 초호유와 시샤팡마 등반 허가를 받지 못해 크리스틴은 큰 상심에 빠졌고 원정은 조기에 끝나고 말았어요. 이제 크리스틴은 다시 운명의 문 앞에 섰고 그녀의 앞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크리스틴과 팀은 밤새 등반하며 악천후를 이겨냈고 이제 그들을 막을 것은 없었어요. 크리스틴과 타진은 나란히 선두를 지키며 올라갔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서로를 도왔어요. 그녀는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기록을 깨는 꿈에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그러던 중 갑자기 모든 것이 거의 끝날 뻔했어요. 분명 데자부처럼 느꼈을 거예요. 작은 눈사태가 연이어 산을 덮치면서 많은 서양 팀들이 돌아서야 했습니다. 크리스틴의 로프 설치팀이 병목 지점 근처에서 작업할 때 또 다른 눈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팀원들 중 많은 이들이 돌아갈까 고민했지만 크리스틴은 이제 너무 가까이 와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크리스틴은 용기를 내어 정상 등정을 감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7월 27일 정오 직전에 정상에 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잠시 우회합니다. 익스트림 커뮤니티 가입이나 영상 선공개, 독점 투표 참여를 원하시면 페이트리온에 가입해주세요. 거기서 뵙겠습니다. 크리스틴이 K2 정상에 올랐을 때 기분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기쁨이 있었겠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안도감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거대한 짐이 그녀 어깨에서 막 내려간 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모든 결정, 모든 숨결, 깨어있는 모든 순간이 그 14개의 봉우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K2 정상에 올라 그녀는 지구의 8,000m급 14개 봉우리를 모두 등정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 됐습니다. 그녀는 세계 기록도 깼습니다. 이 승리로 그녀는 세계 최고의 등반가 중 하나 혹은 최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성 산악 등반 역사상 뛰어난 업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놀라운 성취를 돌아보면 그것은 크리스틴에게 집착이나 다름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녀가 더 바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는데 어떤 것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그녀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노르웨이 등반가 크리스틴은 인터뷰에서 이를 솔직히 인정하며 한 번의 원정에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의 모든 정상에는 시신이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행복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크리스틴 같은 사람들이 위험한 탐험에 도전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제 말은 이건 도시 마라톤에 참가하거나 동네 공원을 걷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세계에서 가장 높고 위험한 산들을 연이어 오르는 일입니다. 이건 몇 달 동안 매일같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끊임없는 위험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포기하고 집이라는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크리스틴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환경이 오히려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녀에게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물었을 때 크리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히 e스포츠에서 보는 성별 격차를 실제로 바꾸는 데도 중요해요. 크리스틴은 성별이 등반과 무관하며 여성 산악인들에게 한계를 두지 말아야 함을 증명하려 목숨까지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크리스틴은 세계 8,000m 봉우리 정복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성공적인 원정 이후 그녀는 14개 봉우리를 모두 등정한 약 50명,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년간 많은 이들이 크리스틴의 성과를 이루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단 한 개의 산 정상에 오르려고 시도하는 것조차도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발걸음은 신중하게 계산되어야 하고 매일의 일정도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계획되어야 합니다. 14봉우리를 모두 등정하려는 사람들은 위험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결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년 동안 수십 명의 전문 등반가들이 이 꿈을 쫓다가 목숨을 잃었고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틴의 이야기는 승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등반이 끝날 무렵 그녀는 그녀의 업적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너무 간절히 원해 그 생각만 했던 적 있나요? 모든 생각이 당신이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여기는 목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삶을 지배하는 집착이 됩니다. 당신은 언젠가 이룰 거라 믿으며 몇 시간씩 공상에 잠깁니다. 결국 당신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반다루트 키에비치와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1990년대 초 반다는 14개의 봉우리를 모두 등정한 최초의 여성이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이에 그녀는 1992년 꿈을 향한 카라반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이미 에베레스트, K2, 안나푸르나 일봉을 포함한 여러 8,000m급 봉우리를 등정한 반다는 1992년 5월 자신의 9번째 산을 정복하기 위해 칸첸중가에 올랐습니다. 반다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고 남성 중심의 고산 등반 세계에서 여성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오빠를 잃고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등 개인적인 비극을 겪으며 길러온 강한 독립심과 경쟁심으로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크리스틴과 마찬가지로 반다 역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면 왜 14자 등정의 꿈이 등반가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무모한 결정을 하게 만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1992년 5월 12일 이른 아침, 반다는 칸첸중가 정상 등정을 시작했습니다. 멕시코 등반가 카를로스 카르솔리오와 함께 두 사람은 해발 25,000피트가 넘는 사캠프에서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이른 오후가 되자 카를로스는 앞서 나가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반다는 뒤처졌고 정상에 도달하기도 전에 심각한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보급품이 부족하고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탈수 초기 증상이 나타나자 고도의 가혹한 영향이 그녀를 본격적으로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돌아가는 대신 반다는 해발 27,000피트 부근의 눈동굴에서 잠시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실수로 드러나게 됩니다. 당신이 반다의 입장이라면 이 순간 어떤 기분일 것 같습니까? 정상에 오를 기회가 점점 줄어들면서 실망감에 휩싸이게 될 것 같습니까? 절박하게 웅크려 따뜻함을 지키려 할 것 같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정말로 가치가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것 같습니까? 제 말은
그냥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혼란스러운 생각이 스쳤지만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다나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결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포기는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강한 신념으로 반다 느꼈습니다. 만약 반다가 이것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그녀는 여성들이 남성 중심의 스포츠에서 결코 마땅한 존경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많은 젊은 여성 등반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지만 반다드가 결국 그녀에게 목숨이라는 목담과 같습니다. 이런 태도가 결국 그녀에게 목숨이라는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그녀에게 목숨이란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이런 그조가 그녀에게 목숨이라는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카를로스가 하산을 시작한 직후 그는 눈 속에서 반다를 우연히 발견했고 그녀에게 산 아래로 내려가 안전한 곳으로 후퇴하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반다는 다음날 아침 정상에 도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음식과 물도 거의 없고 스토브도 없는 상황에서 카를로스는 그녀가 산에서 죽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카를로스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반다느녀는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카를로스 나중에 자신도 등반으로 인해 몸이 약해지고 지쳐 있었으며 음식과 물도 없었고 그녀에게 남겨줄 여보로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반다에게 자신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내려가자고 애원했지만 그녀와 논쟁할 정신적인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다고 설명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그녀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고 그는 결국 그녀를 산에 홀로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는 채로 마지막으로 목격된 때였습니다. 돌이켜볼 때 카를로스의 결정이 옳았다고 보시나요? 그가 반다를 설득해서 함께 돌아가도록 조금 더 오래 남아 있었어야 했을까요? 그녀처럼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 과연 안전한 곳으로 물러나는 걸 고려할 수 있었을까요? 카를로스는 산을 내려가며 반다를 위해 4캠프와 2캠프에 보급품을 남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후회의 생각이 맴돌았을 것이고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머물렀다면 그녀를 하산하게 설득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그는 최선을 다했을까? 사실 지구상의 본다를 포기하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는 정상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 아니면 그녀는 카를로스와의 마지막 만남 이후 곧 산을 휩쓴 눈보라에 휩쓸려 묻혀버린 걸까? 아무도 정말로 알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녀가 14개의 봉우리를 정복하려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수많은 희생자 중 한 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4개 봉우리를 모두 오르는 것은 등산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전 중 하나입니다. 각 산마다 극복해야 할 고유한 도전이 있으며 어떤 등반도 똑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사태, 고산병, 눈보라와 같은 명백한 위험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반가들이 왜 이런 도전을 시도하는지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단지 12개 이상의 산 정상에 서기 위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정말 있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등반가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걸고 이런 도전을 하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는 크리스틴과 본다가 이 스포츠에서 여성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열망에 이끌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담한 원정을 시부한 수십 명에게는 모든 것이 유산을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등산의 세계에서 8,000m급 모든 봉우리를 정복하는 것보다 더 큰 영예는 없습니다. 이것은 등반가들에게 슈퍼볼과도 같습니다. 더 넓은 등산 커뮤니티에서는 이것이 등반가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힘든 도전으로 여겨지며 궁극적인 기술, 회복력, 그리고 정신력을 시험하는 시련입니다. 이 도전을 향한 동기는 종종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유로 움직이고 다른 이들은 기록을 쫓습니다. 하지만 라인우트 네스너와 같은 일부 등반가들은 산 자체가 자신들을 끌어당긴다고 말합니다. 1986년 그는 로체 정상에 오른 후 14개의 봉우리를 모두 등정한 최초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라인홀트의 도전 욕구는 산악 등반에 대한 강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극한 고도에서 겪은 깊은 경험들에서 비롯된 매우 개인적인 탐구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산 정상에 섰을 때 느끼는 감정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라인홀트는 종종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세상에 대한 새로운 감각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더 깊은 이해, 그리고 비할 데 없는 승리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짜릿함만으로도 등반가들이 모든 스포츠 중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도전에 참여하도록 유혹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14개의 봉우리를 모두 등정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며 스포츠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다 같은 등반가들을 보면 이 도전엔 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과 기록을 깨고자 하는 집념은 무모함, 부주의한 결정, 그리고 이른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질문입니다. 어떤 정상도 당신의 생명보다 소중할까요? 프랑스 산악인 부누아 시모에게 그 대답은 예였습니다. 하지만 반다처럼 부누아의 세계 최고봉 등정 집착은 그를 심각한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1995년 10월 5일에 시작됩니다. 부누아는 알파인 전설로 자리매김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와 14개 봉우리를 모두 등정하겠다는 목표 사이에 남은 것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인 칸첸 중가뿐이었습니다. 그의 원정에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동행한 촬영팀이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정상 등정 당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부누아와 그의 등반 파트너 피에르 루아에르 그리고 셰르파들과 함께 고지 캠프를 출발했습니다. 이제 목표까지 몇천 피트만 남은 그는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비극이 닥쳤습니다. 부누아의 셰르파 중 한 명인 리코는 잠시 앉으려고 멈췄다가 균형을 잃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한마디 할 새도 없이 그는 산 아래로 떨어졌고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 후 몇 초, 몇 분은 부누아와 피에르에게 정말 끔찍했을 것입니다. 속이 뒤틀리는 느낌과 함께 그들은 방금 일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몇 주 동안 함께 먹고 자며 지냈던 한 남자가 자신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며 바위투성이 산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는 모습을 막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사건의 충격을 견디려 했으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들은 곧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 중 하나를 오르는 중이라는 사실을 떠올렸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자신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분 동안 그들은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그냥 집으로 돌아갈지 토론했고 리쿠의 죽음이 원정대를 중단하라는 신호인지까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영광에 대한 갈망이 부누아를 움직여 다른 두 셰르파가 돌아가기로 결정했음에도 피에르를 설득해 탐험을 계속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홀로 남았습니다. 프랑스 등반가들에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고정로프가 폭설에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가 되자 피에르는 무전으로 피로와 카메라 장비를 들고 가는 부담 때문에 정상 등정을 포기한다고 알렸습니다. 피에르의 마음 한구석에는 리코가 산비탈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본 기억만이 남아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 나아간다면 자신도 리코처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부누아는 혼자 계속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14좌 모두를 등정한 다음 등반가가 되기까지 정말 가까운 곳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에르가 돌아선 지 1시간 후에 부누아는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부누아는 숨을 헐떡이며 팀에게 너무 지쳐 더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때였습니다. 부누아가 마지막 순간까지 탐험을 계속하기로 한 결정은 큰 대가를 치르게 했고 그가 마침내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는 이미 산의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부누아와 피에르는 모두 하얀 눈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 프랑스 등반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아직 산 북쪽 두꺼운 눈 밑에 묻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누아의 14번째이자 마지막 정상에 오르고자 하는 열망은 결국 그에게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반다와 마찬가지로 부누아 역시 돌아갈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영광에 대한 생각이 그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는 부누아가 등반 파트너는 물론 그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그와 함께 남기로 한 셰르파들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부누아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와 피에르는 셰르파들과 돌아섰어야 했나요? 당신이 그의 입장이었다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을 것 같나요? 부누아, 반다, 그리고 14자를 만등하려다 목숨을 잃은 모든 이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산과 얽혀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불가능한 도전을 완수하려 최선을 다했고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도전을 향한 심리적 욕망은 등반가들을 한계까지 밀어붙여 많은 이들이 안전하다는 경계를 넘어서게 했습니다. 영광을 향한 열망은 인간이 불가능하던 업적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세계의 8,000m급 14개 봉우리를 모두 등반한다는 생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종의 특징 중 하나는 우리가 어떤 목표에 마음을 두면 가장 위험한 도전조차도 종종 극복해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기 시작합니다. 세계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한 사람에게 강한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14자 정복에 대한 집착은 일부 등반가들이 의심스러운 결정을 내리게 하고 심지어 등산계 전체를 속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21세기 가장 논란이 많은 등반가 중 한 명이 된 대한민국 산악인 오은선의 이야기로 이끕니다. 2010년 4월 오은선은 여성 최초로 14자 모두를 등정하겠다는 목표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개인적 동기였지만 시간이 지나 그녀는 이것이 조국에 영감을 줄 방법이라 믿게 됐습니다. 그녀의 대담한 모험은 1997년 가셔브룸 이봉 정상에 오른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10년 넘게 세계 최고봉들을 차례로 정복했습니다. 2010년 아나푸르나 1봉 등정으로 그녀는 14좌를 모두 오른 최초의 여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가득 찼어야 할 축하의 순간은 곧바로 스캔들로 변했습니다. 2009년 한국인 등반가가 실제로는 칸첸중가의 진정한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은선의 주요 라이벌인 스페인 등반가 아도르나 파사본이 가장 먼저 의문을 제기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도르나는 은선의 정상에서 맨바위 위에 있는 사진을 사용했고 같은 시즌 다른 등반가들이 찍은 눈 덮인 정상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은선의 사진에 녹색 밧줄이 보인다고 주장했는데 그 밧줄은 그녀의 팀이 실제 정상보다 600피트 이상 아래에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은선을 둘러싼 주장은 등반 커뮤니티에 충격을 줬습니다. 왜 그렇게 유명한 등반가가 대놓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14자 완등에 대한 욕망이 그녀를 믿었던 사람들까지 속일 만큼 중요해진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실수였던 걸까요? 헌친장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은선의 기록 달성 주장은 주요 산악 잡지와 연맹에서 널리 논란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그녀의 라이벌인 아도르나를 14좌를 모두 성공적으로 등정한 최초의 여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그녀가 심한 악천후 때문에 정상에서 약 600피트 아래에서 멈췄다면 그녀의 등정 시도를 여전히 인정해야 할까요? 어쨌든 그녀는 8,000m가 넘는 고도까지 올랐으니 쿤첸중가의 진정한 정상에는 오르지 못했더라도 세계 14자를 모두 등정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선의 시도를 여전히 놀라운 업적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녀의 칸첸중가 등정 시도를 둘러싼 논란이 등반가로서의 그녀의 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은선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지만 그때 받은 충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등산 기록가 에버하르트 요르가스키는 2022년 7월에 보고서를 발표하며 실제로 14좌 모두를 등정한 사람은 단 3명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버하르트와 그의 팀은 8000thers.com에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등반가들이 8,000m급 정상에 선 사진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실제로 14좌 모두의 진정한 지질학적 정상에 선 사람은 단 3명뿐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드 위스터스, 베카 구스탑손, 그리고 니르말 퍼자였습니다. 에버하르트는 나머지 40여 명 등반가들이 실제로 진정한 정상에는 서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논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14좌 완등에 도전한 등반가들 사이에서 생긴 최악의 논란조차 아닙니다. 2023년에 14개 봉우리 최단기간 등정 기록을 깬 노르웨이 등반가 크리스텐 하릴라를 기억하시나요? 그녀의 팀은 원정을 마치기 위해 서두르던 중 K2 정상에 오르기 위해 중상을 입은 포터를 넘어섰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2023년 7월 27일 크리스텐의 팀이 정상으로 오르던 중 그들은 별도의 로프 설치팀 소속이었던 27세의 파키스탄인 포터이자 세 아이의 아버지인 모하마드 하산을 만났습니다. 모하마드는 해발 약 26,900피트에 위치한 보틀렉이라고 불리는 위험한 구간에서 추락했습니다.
크리스텐과 그의 팀은 모하마드가 배낭과 장갑을 잃은 채 로프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극한의 환경에 적합한 다운수트나 산소도 없이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등반가 빌헤름 슈타이델과 필리프 플라미이가 촬영한 드론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K2 정상에도 있었습니다. 그날 크리스텐의 팀원들을 포함한 수십 명의 등반가들이 정상 등정을 계속하기 위해 부상당한 모하마드의 몸을 넘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크리스텐의 팀은 나중에 모하마드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으며 몇 시간 동안 그에게 물과 산소도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92일 만에 14개의 봉우리를 모두 등정한 그녀의 놀라운 업적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남게 되었습니다. 14개 산 등정 욕망이 정말 크리스텐을 죽어가는 포터를 넘게 했을까요? 기록을 깨겠다는 집착이 그 운명의 날, 그녀의 팀이 죽어가는 남자를 돕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닐까요? 제가 설명했듯이 14개의 봉우리에 대한 심리적 집착은 많은 등반가들이 의심스럽고 심지어는 매우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개인 행동만이 아닙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에 대한 집착이 이 도전을 현대의 상업적인 체크리스트로 만들어버렸고 이제는 산들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에베레스트의 아름다운 사진들은 실제로 등반가들이 가파른 암벽을 오를 때 마주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티베트인들은 에베레스트를 세계의 어머니 여신으로 알고 있지만 끝없이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들 때문에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쓰레기장이라는 또 다른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베레스트에는 약 30톤의 쓰레기와 200명 넘는 등반가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년 산에는 사용된 산소통부터 버려진 텐트와 장비까지 점점 더 많은 쓰레기가 남겨지고 있습니다. 식품 포장지, 플라스틱, 낡은 옷, 배터리, 캔과 병, 그리고 등반가와 트레커들이 남긴 엄청난 양의 인분까지 있습니다. 네팔 군대는 2023년에 에베레스트, 로체, 볼루차에서 35톤이 넘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는 계속 쌓이고 있고 산에 남겨진 엄청난 양의 인분은 매 시즌마다 빙하와 수온을 계속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등반의 상업화는 천천히 산을 죽이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산을 정복하고 14자 같은 도전을 완수하려는 욕망이 이 스포츠를 이기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등반가들은 자신의 성취에도 신경을 쓰고 산 자체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다시 보면 등반가들이 영광을 찾기 위해 얼마나 극한까지 가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14개 봉우리 등반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데 주저하지 않지만 일부는 셰르파나 포터, 친구들까지도 이름을 남기려 위험에 빠뜨립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어두운 집착은 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어떤 이들에게는 등반의 모든 즐거움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위대한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2008년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창기에 에베레스트를 오른 우리들이야말로 진정한 행운아였다.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정상에 섰을 때 우리 곁에는 좋은 친구들만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한 번에 산에 오를 수 있는 원정대의 수를 제한함으로써만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적 이익보다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도전과 기쁨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용기 있게 사세요.